자, 오늘은 이제 식용작물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일단 미국에 이제 벼가 있죠. 벼에는 이제 논뼈, 밭뼈 다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맹류에 보리, 밀, 호밀, 귀리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잡곡류, 옥수수, 수수, 씨포식물이죠. 저, 피, 메밀, 율무에서 7가지죠. 그다음에 두류, 콩, 팥, 녹두, 동부, 완두, 강낭콩, 땅콩. 마찬가지로 7가지고요. 서류, 고구마, 감자, 두 가지. 전부 합쳐서 20가지인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벼에서 한 8문제 정도가 출제된고요. 보통 보리에서 1문제, 옥수수에서는 반드시 1문제, 콩에서 반드시 1문제, 옥수수, 고구마, 감자 거의 1문제씩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1분에 내지 2문제, 그렇죠? 많게는 2문제, 적게는 이제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여기서 이제 맹류에서 이제 보리, 밀에서 이제 또 1문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잡곡류에서는 이제 메밀 정도, 피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두에서는 이제 땅콩이 거의 1문제. 그다음에 이제 보통 혼합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기 지문을 하나씩 차지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혼합형 문제가 이제 보통 한 2-3문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보면 호밀이 이제 타가수용 작물이고요. 옥수수, 메밀이 이제 타가수용 작물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전체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좀 파악을 하면서 부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각 작물별로 이제 첫 번째 이제 단락이 보통 이제 형태와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 생리, 그다음에 특수 재배, 이용과 기능, 기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 작물별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첫 번째 파트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서로 이제 각 작곡면 작곡별로 작물별 이제 특징 구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교재 좀 보죠. 자,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작물학에서 했던, 재배학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게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 재배라든지 작물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재배라는 것은 이제 경지를 이용해서 인간이 이제 작물을 기르고 수확을 올려서 이제 수확을 올리는 이제 경제적 활동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고요. 작물은 이용상, 경제상 재배가 대상이 되는 작물 이렇게 해서 교육이 됐었고요. 그런 내용 중에 이제 기형식물이고, 그다음에 사람과 이제 공생관계를 이룬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위에는 이제 단위 면적당 최대 수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유전성, 재배 환경, 재배 기술 여기 3가지 요건들이 필요하다 구성 요소이고요. 최소율 법칙이 적용이 된다. 부족한 인자를 이제 제한 인자라고 한다 이런 내용들도 했었고요. 작물 분류도 마찬가지로 재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단 미국에는 이제 벼가 있고요. 맹류에는 이제
보리밀, 호밀, 귀리. 호밀이 이제 타가수정 작물이고요. 호밀은 이제 풍매화예요, 그렇죠? 꽃을 이제 보기 힘드니까 아주 작은 형태로 이제 그 발생이 되기 때문에 풍매화인 타가수정 작물이다. 옥수수는 자웅, 동주, 이화 형태의 타가수정 작물이고요. 그다음에 조, 수수, 메밀, 그 외에 기타 피 기장도 있죠. 그다음에 두류에는 이제 콩, 팥, 녹두, 동부, 완두, 강낭콩, 땅콩 등이 두류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서류에는 고구마, 감자, 주로 이제 구황작물로 이용되던 작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작물이나 특용작물의 특성은 상품작물이고 항공작물로서 성격이 강하다. 품질이 수량보다 우선한다. 가공시설이 필요한 작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공유작물에는 이제 유료작물, 참깨, 들깨 이렇게 이제 깨 종류는 이제 초롱꽃과예요. 초롱꽃과. 그다음에 이제 평지는 십자화과라는 거 알고 계시죠? 평지, 무, 배추, 뭐 갓, 샐러리, 갓, 그다음에 뭐 냉이, 고추냉이, 또 청경채 이런 것들이 이제 십자화과. 요즘은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배추과라고 그러죠. 배추과. 예전에 십자화과라고 불렀을 거예요. 꽃잎이 4장인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십자화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섬유류 작물에는 목화, 그 다음에 모시풀, 사마마, 왕골, 골풀 등이 섬유류 작물이고요. 기호류에는 담배, 홉, 차나무, 양료,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그다음에 전분 작물, 고구마, 감자, 그 다음에 옥수수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옥수수. 그 밖에 특용 작물에는 이제 향료 작물, 염료 작물, 수액 작물 등이 있다. 자, 14페이지 사료 작물, 주로 이제 화분과 사료 작물로는 이제 티머시, 그다음에 오처드 그레스류들이 이제 주로 사료 작물이고, 티머시, 엘펠퍼, 버뮤다들은 이제 한지형 목초고, 버뮤다 그레스, 뭐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목초류들은 이제 남방형 목초들이고 그렇습니다. 콩과 사료 작물, 엘펠퍼, 클로버류들이 콩과 사료 작물이고요. 녹비 작물이라고도 하고요. 그 밖에 사료 작물로는 이제 뭐 돼지 감자도 사료 작물로 이용이 되고요. 기타 뿌리 채소도 이제 뭐 먹거리 생산 외에 뭐 이제 노타리 형태로 갈아엎어서 이제 비료 작물로 사용되는 작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풋거름 작물 또는 이제 청해 작물이라고도 하죠. 청해 작물. 그래서 화분과 풋거름 작물에는 이제 이탈리안 그레스, 귀립, 그다음에 호밀 등이 이용이 되고요. 콩가의 풋거름 청해 작물로는 자원형 헤어리 배치, 레드클로버 등이 있다. 채소류, 역경채류, 입줄기 채소라고 하고요. 배추, 상추, 시금치, 파, 마늘. 상추는 과가 국화과예요. 이제 국화과의 특징을 보면 이제 두상화서 형태로 되어 있죠. 두상화서. 꽃이 두 종류가 있죠. 관상화가 있고 설상화가 있고. 이제 꽃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국화과 꽃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바깥쪽이 설상화고요. 요 안쪽이 관상화예요. 얘는 이제 그 가짜 꽃이에요. 이제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것이고, 요 안에가 진짜 꽃이죠. 암술 수술이 이제 안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두상화서.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두상화서죠. 그래서 상추, 시금치는 명화주과고요. 잡초 중에 명화주 있죠, 명화주. 지팡이 만드는 명화주. 1년생 명화주 과고요. 파, 마늘은 백합과예요. 백합과. 이제 날이 참날이나 이런 백합하고 같은 과예요. 파, 마늘, 뭐 달의 부추 이런 것들이 백합과죠. 주로 인경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열무 채소에는 이제 오이, 호박, 참외 여기까지는 이제 박과고요. 토마토, 딸기가 장미과예요. 장미과. 딸기는 장미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꼬투리 채소로는 이제 완두, 강낭콩, 콩과들이고요. 뿌리 채소로는 뭐 감자, 고구마, 생강은 생강과고, 무, 당근
미나리과예요. 미나리과. 미나리과 같은 과예요. 그다음에 이제 과수,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각과류 형태로 있다. 그것도 앞에서 이제 뭐 재배학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화해 및 관상식물 초본류에는 뭐 초본, 목본 구분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해류의 알뿌리 화초의 구분은 이제 인경, 구경, 근경, 괴경, 괴근 형태로 이제 인경은 보통 비늘줄기 또는 잎줄기라고도 하고요. 튤립, 아말리스, 작물에는 이제 마늘, 양파, 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경 작물이죠. 그렇죠? 구경, 알줄기라고 하고요. 또 알줄기, 구슬줄기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글라디올러스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구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구글. 그다음에 이제 창포나 칸나 등은 근경, 뿌리 줄기고요. 그다음에 덩이 줄기, 괴경이라고 하죠. 작물에는 이제 감자라든지 돼지 감자 등이 이제 괴경에 속하고요. 칼라, 아네모네 등이 괴경입니다. 괴근, 덩이 뿌리 형태를 얘기하는 거, 다알리아라든지 라넌큘러스. 그다음에 이제 작물에 이제 고구마 종류가 있죠.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15페이지 뭐 재배 현황 보면 세계 작물 재배 현황 해서 이제 세계 농지 면적은 경지율, 농지 면적은 15만 3천 헥타르 정도, 아니 15.3억 헥타르 정도 되고요. 경지 이용률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11.4% 정도 되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주 생산지는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쌀은 태국이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생산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은 태국, 밀, 옥수수, 콩 등은 미국이 가장 많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식용작물 생산량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국, 네덜란드, 중국, 프랑스, 덴마크 순이다.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작물 생산 현황을 보면 논과 밭의 비율을 보면 논이 한 52% 정도 되고요. 밭이 48%, 58%, 42%. 면적으로는 한 101만 헥타르 정도 되고요. 74만 7천 헥타르 정도 되고. 자, 경지 이용률은 우리나라예요. 경지 이용률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같은 경지에서 재배하는 횟수를 이제 경지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 정도보다는 약간 더 하는 거죠. 한 번 정도. 그다음에 이제 농가 인구 비율은 이제 감소했다 정도 하는 농가 인구 비율. 뭐 감소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크게 감소했어요. 지금 현재는 뭐 농가 인구 비율은 한 6.4%, 전 인구 비율의 6.4% 정도. 그전에는 뭐 한 30-40%까지 됐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곡물의 수급 현황 보면 1번 2002년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데이터는 이제 2009년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책이 오래돼서 좀 그전 기준이고요. 2000 기준으로 봤을 때 뭐 2009년 또는 2013년 최근 거.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2009년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면 뭐 쌀과 서류는 작업되고 있으나 뭐 보리는 55%, 콩은 10%. 그래서 뭐 콩이라든지 옥수수, 그 다음에 뭐 맹류 등은 거의 뭐 1%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그 반가로 3번에 보시면 작업률 보시면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 지금은 2003년 기준이고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작업률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번 벼는 이제 89%예요. 100%가 아니고. 그다음에 맹류는 보리가 24%, 밀이 5% 정도 되고요. 수정 좀 해주세요. 콩류가 9.7%, 그다음에 옥수수가 1.0%, 그다음에 서류가 98% 정도. 그래서 벼하고 서류 정도만 작업되고 나머지는 거의 전량이 수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18페이지까지는 그 위에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거기 18페이지 위쪽에 반가로 3번에 있는 내용은 뭐 기존에 오래전에 출제됐던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 봐두시면 되고, 우리나라 농업 특징도 제박에서 했던 내용하고 유사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농용지 중에서 초지가 적다, 동물 이용률이 낮고 윤작이 발달하지 못했다, 지적이 낮다, 기상재해가 큰 편이다. 그래서 보름 5, 6월경에는 이제 가뭄기예요. 가뭄. 그렇죠? 건조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한발기라고 하죠. 한문으로는 한발기. 7, 8월에는 이제 우기가 많이 겹치고요. 어떤 8, 9월에는 이제 태풍이 많이 오는 그런 기상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영세경영이고 다비농업이고 전업농가가 대부분이다. 지방농업에서 성령농업으로 전환기에 있다. 주공농업에서 외국 도입이 많다.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 등등. 거기까지 이렇게 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19페이지. 자, 작물을 배우기에 앞서 이제 기초 이론들이에요. 자, 종자식물의 이제 형태적 특징은 이제 속시식물과 거시식물로 나누잖아요. 속시식물과 거시식물로 나오고, 속시식물은 다시 외떡잎식물, 쌍떡식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1번 대부분 거시식물은 인간에게 목조와 종이를 제공하고 속시식물은 식량을 주로 제공한다. 그래서 작물들은 주로 이제 속시식물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거시식물은 주로 이제 그 목본류 중에 이제 침엽수, 상록 침엽수들이 주로 이제 거시식물이죠. 그러니까 종자가 이제 시방에 쌓여 있지 않은 그런 형태. 대표적으로 뭐 은행나무, 소철, 뭐 소나무 등이 이제 거시식물이죠. 은행나무가 화렵수예요, 침엽수예요? 은행나무는 입이 넓으니까 화렵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침엽수예요, 침엽수. 은행나무가 침엽수인 이유는 이제 그 침엽수는 입이 넓냐 좁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시식물이냐 속시식물이냐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거시식물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침엽수로 봅니다. 침엽수. 그다음에 속시식물은 이제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 하물은 단자잎식물 또는 이제 쌍자잎식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종류에는 작물 종류에는 이제 벼, 보리, 밀, 귀리, 뭐 율무, 기장, 피 이런 것들이 이제 외떡잎식물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쌍떡잎식물에는 이제 입이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것들 대부분의 작물들이 이제 쌍떡잎식물이고요. 뭐 식용 작물에는 이제 뭐 콩, 메밀, 감자, 고구마 등등이 쌍떡잎식물이죠. 콩과에 속하는 작물들하고. 자, 구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니까 좀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속시식물하고 거시식물의 그 외떡잎식물, 쌍떡잎식물 구분이죠. 특징 구분 좀 해주셔야 돼요. 뭐 떡잎에 한 장, 두 장은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잎맥은 주로 이제 외떡잎식물은 이제 벼를 생각하시면 돼. 벼를. 잎폭은 좁고 길이는 긴 형태로 평행맥 또는 나란히 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쌍떡잎식물은 그물맥 또는 이제 수시상맥이라고도 하고요. 한문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줄기의 이제 그 관다발 형태, 그렇죠? 유관 속의 형태는 보통 산재 유관 속 그래요. 산재 유관 속. 난상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또 보통 바깥쪽이 채관이고요, 안쪽이 물관이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쌍둥이 입식물은 이제 원형 유관속이라고도 해요. 또는 이제 환형, 둥글 한자 환형 유관속이라고도 하고요. 유관속은 이제 관다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다발. 관다발이라는 것은 물관, 체관, 형성층 또는 부름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관다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표피, 피층, 저 안을 이제 수라고 하고요. 체관, 안쪽이 물관. 이런 원형 유관속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쌍둥이 입식물의 줄기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꽃은 주로 사무배수로 되어 있고요. 홀수니까 사무배수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외덩이 입식물, 홀수. 쌍둥이 입식물은 이제 짝수, 4 또는 5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뿌리 형태는 보통 이제 수연 뿌리 형태고요, 그렇죠? 직근이 없는 수연 뿌리다, 가는 뿌리 형태고, 그다음에 쌍둥이 입식물은 이제 원뿌리, 직근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근 형태. 외덩이 식물은 양분 저장을 주로 이제 배유에 하죠. 배유. 그래서 배유 식물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쌍둥이 식물은 이제 주로 이제 콩과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엽에 해당되죠. 자엽에 양분을 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엽. 밑에 이제 구조 나와 있는 뿌리. 외덩이 식물은 수연 뿌리, 식물의 지탱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뿌리의 표면적을 넓혀 여러 가지 무기 염류라든지 수분을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뿌리에서 생성된 겹뿌리는 물과 무기 염류를 흡수한다. 겉뿌리. 거기 물과 무기 염류를 흡수하는 뿌리는 이제 근모예요. 겉뿌리가 아니고 겉뿌리는 이제 측근이라고 해서 좀 달라요. 보면 이제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곁뿌리죠. 이렇게 나오는 것도 곁뿌리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뿌리 털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근모라고 하는데 이 근모에서 주로 흡수를 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뿌리털. 그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아무튼 뿌리털, 측근이 아닌 뿌리털에서 주로 흡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줄기와 뿌리 구조, 영양분의 저장. 고구마, 사탕무, 순무는 탄수화물, 저장물질 탄수화물, 전분 또는 녹말을 원뿌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크게 변형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탄수화물 형태로 주로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감자, 줄기뿌리, 괴경이라고도 하죠. 덩이뿌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끝이 주머니 모양으로 변형된 덩이줄기에 전분 또는 녹말을 저장하는 형태다. 감자가 왜 줄기인지는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제박에서. 그 다음에 쌍둥이 식물과 외덩이 식물 어린 줄기 구조. 쌍둥이 식물인 콩, 고구마, 감자 등의 줄기 내부는 수분과 무기염류 통로가 되는 원형의 관다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부분은 기본 조직계로 되어 있다. 두 부분은 기본 조직계로 피층과 수 두 가지 기본 조직계입니다. 표피 조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쌍둥이 식물은 관다발 조직과 표피 사이에 피층이 있고 줄기 중심부에는 수가 있고 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밑으로 좀 아시면 되고요. 자, 잎의 구조. 자, 잎의 모양. 외덩이 식물의 잎의 구조는 잎은 길고 뾰족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폭은 좁고 길이는 긴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잎은 잎집과 잎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잎집과 잎몸. 잎집을 이제 엽초라고 하죠. 엽초. 잎몸을 엽신 그러고요. 이제 잎몸. 여기 엽초 그러면 얘는 이제 뭐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이제 이렇게 초라고 그래요. 칼집 초자라고 하는데 집. 어떠한 이제 그 다른 물체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이제 초 그래요. 초. 칼집초. 잎집은 한문으로는 엽초. 그러니까 이게 뭐 한글로 계속 출제가 되든지 한문으로 출제가 되든지 뭐 이렇게 용어를 막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잎집은 엽초, 잎몸은 엽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잎집은 주로 이제 줄기를 둘러싸고 있죠. 잎몸은 이제 광합성을 하는 기관이고요. 대기 중에 펼쳐져 있고요. 잎은 줄기가 각 마디에서 발생을 해서 줄기를 감싸고 있는데 잎몸은 잎맥이 나란한 평행맥 형태로 되어 있다. 벼라든지 옥수수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행맥이다. 쌍떡잎 식물의 잎은 잎 모양은 대체로 둥글며 잎자루를 엽병이라고 합니다. 엽병 또는 엽경. 또는 엽경이라는 말도 써요. 자루병, 자루경 똑같은 의미예요. 경, 엽병. 굳이 뭐 한문을 이렇게 뭐 꼭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익숙해지면 돼요. 자꾸 익숙해지면 된다 이렇게. 자, 잎자루와 잎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잎몸에는 이제 그물 모양의 잎맥이 있다. 잎에서의 잎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제 그 관다발 역할을 해요. 유관 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운데 있는 맥을 이제 중늑 그러죠. 중늑. 쌍등식물이 요걸 엽병이라고 하고요. 잎자루. 요걸 이제 중늑. 늑자가 요 갈빗대 늑자예요. 갈빗대.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주맥이라고도 보통 하죠. 주맥, 중늑. 뭐 이런 거 가지맥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망상맥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다음에 기공, 외땅잎 식물인 벼, 보리, 밀의 경우는 기공은 앞면과 뒷면에, 그러니까 윗면과 밑에 골고루 분포한다. 골고루 분포해요. 그다음에 쌍떡잎 식물은 주로 잎 뒷면에 많이 분포하고요. 잎 뒷면에. 그다음에 그 잎 중에서도 잎 끝 또는 잎 끝이라든지 잎 앞 뒷면에 이제 그 외땅잎 식물은 이제 골고루 분포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쌍떡잎 식물의 경우 식물체 지상부는 대부분 표피세포로 덮여 있고 군데군데 두 개의 공변세포에 의해 만들어진 틈새가 있는데 이곳이 기공이다. 기공 개폐를 통해서 증산작용을 하죠. 증산작용 또는 CO2를 흡수를 하고요. O2는 내보내고. 자, 꽃의 형태와 구조. 벼, 보리, 밀, 옥수수 같은 외떡잎 식물은 꽃잎은 없어요. 그렇죠? 꽃잎은 없어요. 이제 뒤에 이제 벼를 할 텐데 꽃잎은 없는 형태이고, 콩, 고구마, 감자 등은 꽃잎을 가지고 있다. 쌍떡잎 식물은 꽃잎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옥수수는 암수가 분리되어 한 개체 내에서 각기 독립적인 암꽃과 숫꽃을 이루고 있는 자웅동주 이화 형태예요. 그러니까 한 개체에 암꽃과 숫꽃이 따로 되어 있는 자웅동주 이화 형태이고요.
대부분 나머지 작물들은 암수가 같은 꽃 안에 있는 주로 양성화 형태죠. 양성화 형태라고 하죠. 그다음에 종자 꽃수 구조. 일단은 뭐 꽃이 피어야지 이제 개화가 돼야지 이제 수정이 돼서 이제 종자가 형성이 되니까. 자, 꽃은 줄기가 압축된 기관으로서 잎이 변형된 꽃받침, 꽃잎, 그리고 수술과 암술로 되어 있죠. 자, 꽃수 생식기관은 수술과 암술이잖아요. 그렇죠? 생식기관. 꽃수 수생식기관, 그러니까는 수컷 생식기관으로 각 수술 끝에는 꽃가루를 생산하는 주머니인 꽃밥이 있죠. 꽃밥. 꽃밥은 한문으로 약이라고 합니다. 꽃밥 약자 약. 꽃밥약. 자, 암술은 꽃수 암컷 생식기관으로 암술머리가 꽃가루를 받는 역할을 한다. 주두라고 하죠. 암술머리를 주두. 자, 암술 아랫부분에 있는 시방주머니에 배주가 있고 그 안에 난세포와 난세포를 지지하는 세포들 여러가지 뭐 반족세포, 조세포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수정이 이루어지면 배주는 종자로 발달하는데, 종자로 발달하는 게 배주가 종자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주는 종자로 발달하는데 세포는 분열해서 다세포체 배젖을 형성하고 배가 자립하여 양분 생산이 가능한 어린 식물체로 잘 때까지 양분을 공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뒤에서 한 번 더 할 거니까. 자, 쌍떡잎 식물인 콩. 배젖이 없어요. 그 이유는 종자가 형성될 때 배젖의 영양분을 떡잎이 다 흡수하고 배젖은 퇴화되었기 때문에 없어요. 발화하는 동안 주로 떡잎의 양분을 저장해서 배로 전달을 해서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양분 저장은 떡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떡잎 식물인 옥수수 잎에는 껍질을 제외하면 모두 종자이며 배젖이 크고 한 개의 떡잎이 있으며 배젖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한다. 그다음에 배유 작물인 거죠. 배유 작물, 배유 식물. 옥수수는 배유 식물. 자, 식용 작물의 각 그 꽃이라든지 열매의 특징을 보면 보리는 그러니까 벼는 암술 하나에 그러니까 암술은 다 하나예요. 그렇죠? 암술 하나에 수술이 6개고요. 보리, 밀, 호밀, 귀리는 암술 하나에 수술 3개. 뭐 각자 또 각 파트별로 또 가서 이제 또 할 텐데 전체적으로 좀 한번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그렇죠? 다시 맥류인 보리, 밀, 호밀, 귀리는 암술 하나에 수술 3개, 벼는 하나 6개. 그다음에 옥수수는 다ung, 동주, 이화니까 암꽃과 수꽃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그 잡곡류 중에 이제 수수, 조피, 기장 나머지 있죠. 메밀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 조피, 기장은 마찬가지로 맥류와 마찬가지로 하나 3개. 그러니까 수술이 3개. 메밀은 하나 8개예요. 그러니까 메밀은 하나 8개. 그러니까 수술이 8개다. 벼가 암술이 하나, 수술이 6개. 그 다음에 수수, 조, 피, 기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6개고요. 메밀이 암술 하나에 수술 8개고요. 서류 중에 콩과 두류가 다 하나 10개, 수술이 10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는 고구마, 감자. 암술 하나에 수술 5개.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보리, 밀, 호밀, 귀리 등은 이제
꽃 하나에 종자 하나가 형성이 되죠. 꽃 하나가 종자 하나예요. 꽃 하나가 종자 하나. 그래서 여러 개의 종자로 이삭이 구성이 되죠. 그렇죠? 여러 개의 종자로 이제 이삭이 구성이 된다. 한 이삭은 여러 개의 종자로 구성이 된다. 보리, 알, 벼알 요거 하나들이 이제 이삭이 각각이 꽃 하나니까요. 옥수수는 한 꽃에 한 종자가 형성이 되고요. 여러 개의 종자가 마찬가지로 이삭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옥수수 알맹이 하나가 하나의 꽃이에요. 그 다음에 콩은 한 꽃에 여러 개의 종자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는 꽃 하나에 꼬투리가 하나 형성되는 거잖아요. 꼬투리 하나에 종자가 여러 개 들어 있으니까 여러 개 종자가 형성되는 거고요. 고구마는 맷꽃과예요. 맷꽃과. 그렇죠? 나팔꽃하고 같은 과예요. 그래서 종자가 나팔꽃하고 거의 흡사해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 방 하나에 하나씩 들어있어요. 종자가 하나씩. 까만 종자가, 반달 모양의 까만 종자가 하나씩 들어있죠. 그래서 보통 요게 하나 꽃에 생성된 종자니까 이거 하나에 한 뭐 3개 내지 4개 정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감자는 이제 가지과니까 이제 토마토 종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꽃에 여러 개의 종자가 형성되는 형태죠. 자, 서류, 뭐 고구마, 감자는 암술 하나에 술 5개고요. 그다음에 생활 주기. 종자가 물을 흡수하게 되면 이제 발화가 시작이 되죠. 종자가 물을 흡수하면 발화가 시작이 되고, 쌍떡잎 식물인 완두나 콩. 이제 콩과 중에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알아둬야 하는 게 두류 중에 완두, 잠두, 팥은 지하 자엽형이에요. 지하바라. 나머지는 지상바라고요. 그래서 지하 자엽형 또는 지상 자엽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뿌리가 먼저 발화해서 아래쪽으로 자란 후에 어린 줄기가 나오는데 끝부분이 갈고리 형태로 구부러진다. 그래서 이제 보통 콩, 완두 등은 이제 지상 자엽형이잖아요. 지상 자엽형. 처음에 이렇게 그 뿌리가 형성이 되고 얘가 점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제 갈고리 모양 형태, 이걸 후크라고 하죠. 갈고리. 요게 이제 하배축이에요. 여기 그 종자, 떡잎하고 요 뿌리 사이를 하배축. 여기 떡잎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본엽 사이를 상배축 그래요. 그러니까 하배축이 지상부로 이제 출현을 하는 거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상 자엽형의 이제 발화 형태죠. 지하 자엽형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본잎에 이렇게 여기 이제 상배축. 아니고 이게 아니다. 이게 상배축이 이제 지상으로 출현을 하는 거죠. 얘는 하배축이 지상으로 출현을 하는 거고요. 얘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떡잎이 그대로 나중에 떨어지고요. 이렇게 되는 형태. 이게 떡잎이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외떡잎 식물인 옥수수. 어린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곧이어 어린 줄기가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뿌리가 먼저 발생이 돼요. 뿌리가 유군이 먼저 발생이 된다. 유아보다는 유군이 먼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외떡잎 식물은 갈고리 모양 대신 떡잎집이 둘러싸고 떡잎집 엽초라고 하죠. 둘러싸고 줄기를 보호하며 흙을 뚫고 나와서 추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일반적인 속식물의 생활주기. 배주에서 수정된 난세포는 배를 가진 종자로 성숙하고 시방은 과일로. 시방이 과일이 되는 거고 배주가 종자로 성숙되는 거죠. 배주. 이것도 이제 배주를 이제 미씨라고도 하잖아요. 미씨. 종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자식물의 생리적 특성. 자, 일장과 온도. 그래서 작물은 보통 25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대부분 종자, 발화가 잘 되고 덩이줄기라니 덩이 뿌리의 생육이 양호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보통 25도에서 30도 정도. 대부분 작물 종자들은 다 그렇다. 그 정도 온도에서 생육이 잘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작물이 꽃을 피우려면 꽃피기 이전에 각 작물에 주어져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다. 일장과 온도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 일장과 온도. 자, 일장 조건은 이제 장일 조건에서 개화하는 식물이 있고요. 단일 조건에서 개화하는 식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넓은 일장에서 뭐 특별한 일장이 없이 개화하는 작물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좁은 일장에서 이제 개화하는 식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뒤에서 또 한 번 더 반복이 될 텐데 제박에서도 반복이 될 거고요. 장일식물은 이제 단란식물이라고도 하고요. 유도일장과 최적일장은 단일측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한계일장은 장일측에 있고요. 단일식물 또는 장야식물이라고 하죠. 자, 유도일장하고 최적일장은 장일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계일장은 단일층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성식물. 제가 어제 재배할 때 요거를 중일식물, 제가 정일식물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중일식물을. 그다음에 이제 중간식물, 정일식물. 좀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바꿔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첫 시간에 너무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일 조건이라는 하루의 빛을 받는 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보통 관련된 용어가 이제 유도일장, 비유도일장이고, 유도일장, 비유도일장, 한계일장,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유도일장이라는 것은 화성을 유도할 수 없는 일장, 아니 화성을 유도하는 일장, 화성을 유도할 수 없는 일장이고요. 유도일장과 비유도일장의 한계, 그 경계를 이제 한계일장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장일식물이라는 것은 한계일장보다
긴 쪽에서 이제 개화가 촉진되는 그런 식물, 장일식물. 그다음에 단일식물은 이제 한계 일장보다 짧은 일장에서 이제 개화가 촉진되는 식물 이렇게 합니다. 한계 일장이 기준이에요. 한계 일장이 기준. 그러니까 12시간이 기준이 아니고 한계 일장은 뭐 14시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장일식물의 이제 한계 일장이 14시간이다 그러면은 14시간 이상의 긴 일장 조건에서 이제 개화가 촉진되는 식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한계 일장이 장일식물은 단일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암기가 그 시간보다 더 길게 유지가 되면 화생이 유도가 안 되는 그런 식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유도일장, 초적일장, 한계일장 요거는 이제 올해차 또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네요. 내용들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요 내용은 이제 그 재배 환경에서 한번 더 볼 거예요. 또 반복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단일 조건은 그 기준 시간보다 짧은 것을 말하고 대부분 이제 콩, 옥수수, 고구마 주로 이제 가을에 개화하는 작물들이 주로 이제 단일 식물이다, 단일 작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다음에 장일 조건과 단일 조건이 균형이 되는 것을 한계일장이라고 한다.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계 일장보다 짧은 일장 조건에서 개화가 촉진되는 식물은 단일 식물, 한계 일장보다 긴 일장 조건에서 개화가 촉진되는 식물을 장일 식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온도, 보리, 밀 등의 맹류는 늦여름에 심어서 겨울을 나거나 이른 봄에 심어 기온이 낮은 봄철을 거치게 된다. 기온이 낮은 주로 겨울철을 거치게 되죠. 겨울철 거치게 돼서 이처럼 정상적인 생육과 이삭 형성을 위해 어린 식물이 저온에 경과되는 것, 어린 시기에 주로 어린 시기에 저온에 경과가 되는 것을 춘하철이라고 하죠. 춘하철이. 보통은 이제 보통 철이 그러면 이제 인위적인 요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철하는 걸 보통 춘하철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춘하라고 해요. 춘하. 뭐 용어상의 차이니까. 일단 저온 기간을 거쳐 춘하 처리가 끝난 이후 보리나 밀은 고온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촉진된다. 그러니까 추파 백류는 이제 가을에 이제 심어서 겨울에 이제 저온 단일 조건에 경과가 된 다음에 이제 봄에 고온 장일 조건에서 개화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봄에 고온 장일 조건에서. 자, 감자는 저온성 작물이에요. 20도씨 이하에서 장일 조건이 주어지면 개화가 유도된다. 그러나 고온 처리에서는 개화 및 종자가 오히려 불량해지는 현상이 생긴다. 지하 덩이줄기의 형성과 비대에는 오히려 단일 조건이 유리하다. 뒤에서 또 식용작물 이제 각 개별 작물에서 할 테지만 주로 단일 조건에서 궤경의 형성이라는 게 비대는 주로 이제 주로 단일 조건에서 궤경의 또는 궤근의 형성 비대는 촉진이 된다. 이렇게 좀 머리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고온 춘하철이 대표적으로 상추가 이제 고온 춘하철인데요. 콩의 경우에는 온도가 개화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데 고온 조건이 개화 성숙을 촉진시키는 경우도 있다. 고온 춘화도 있다. 아무튼 고온 춘화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온대작물과 열대작물은 좀 쉬었다 할게요.